예, 이번에 5번째 강의는 공동도급의 특수 주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 2, 3, 4강을 통해서 공동도급에 관한 매출, 또 원가정산, 또 회계장부증빙의 구비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 틀을 쭉 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각 어떤 주제별로 조금 어렵다든지 또 생소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쭉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공동수급제에 대한 그 투입 재화의 처리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 보통 수급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도급을 실제로 수행할 때 보면은 각 그 참여사들, 소위 공동수급사들 가운데 어떤 그 컨소시엄에 필요한 자재가 있다거나 또 유형자산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외부로부터 사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유형자산이나 또 자재를 우리 컨소시엄 내에는, 즉 공동수급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 현장에 투입할 것이냐, 이런 이제 결정도 수급협의서에서 소위 참여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계사 가운데 갑사가 어떤 특수한 자재가 있어서 그것을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고요. 의리나 병사, 즉 참여사가 어떤 자재가 있어서 그 자재를 컨소시엄에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해 보면 원가정산 외부에서 수취하는 모든 자료는 갑사 명의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우리가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리나 병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재를 컨소시엄에 집어넣을 때는 갑을 공급받는 자료에서 마치 파는 것처럼 재화를 공급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논리상 크게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갑사가, 대표사가 자기 자재를 자기의 컨소시엄으로 대표사 명의로 지급을 하려니까 갑사가 공급받는 자도 갑이고 또 공급하는 자도 갑이면 그것이 과연 재화의 공급이 되느냐, 그러한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냐 하는 것이, 보시면 원칙을 한번 보죠. 1차적으로 투입 재화의 평가 금액. 이제 이 서로 협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시중에서 10,000원 하는 거다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그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장부가액이 15,000원이 되더라도 15,000원으로 컨소시엄이 평가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입 재화의 평가액은 정상가, 즉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투입사에 대한 그 장부의 취득가와 평가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더라. 그럼 차이에 관한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제도 역시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먼저 투입되는 재화, 즉 자재일 경우에 투입되는 그 자재를 어떻게 매출 세금 계산서나 자료로 전환시킬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대표사가 가지고 있는 자재라고 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각사 지분별, 참여사 지분별로 그 자재를 파는 형식으로 교부해서 직불원가로 떨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자기의 현장에 그냥 투입해서 오로지 원가정산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사인 경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겠지만, 참여사는 조금 편한 모습이 대표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대표사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서로 정산하는 원가 구조로 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소유하고 있는 자재가 투입될 때의 장부상의 가액하고 또 컨소시엄이 평가해주는 금액이 다른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바로 원가정산서가 돌아왔을 때 그 원가정산서에 입각한 직불원가, 우리가 몇 번 논의했습니다만 공동도급의 원가라는 것도 대표사의 정산만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원가정산을 받으면 또는 대표사 같으면 정산을 해주고 나면 그 시점에 자기한테 안분되어 오는 금액이 있을 거다. 그 자재, 즉 재료비에 대해서 이 숫자는 장부상 차익을 그대로 가감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칠판에 그려놓고 잠깐 보도록 하죠. 요게 지금 뭐 해서 두 개만 해보죠. 이게 갑사고 을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갑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자재를 가지고 있다. 이 자재가 장부가액이 뭐 1,000원입니다. 그런데 갑을이 컨소시엄이 이제 협의를 했어요. 야, 그거 필요는 한데 말이야. 1,000원 주고는 못 사겠다. 한 800원으로 투입을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야, 그건 뭐야. 지금 시가를 따져보니까 1,100원짜리더란 말이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1,000원 X라는 1,000원이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조금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갑 소유다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공동도급 정산에 집어넣고, 그러나 이 지분이 6대4다라고 하면 1,000원 가운데 6대4가 돼서 어쨌든 재료비가 1,000원이 투입돼가지고 서로 간에 정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갑 같으면 1,000원이 갔다가 600원이 자기 원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요 차이 200원. 200원이라는 것은 장부가가 1,000원일 때 시가를 800원으로 쳐줬다면 이 200원이라는 것은 정산되어 오는 원가가 돌아왔을 때 직불원가로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부가가 1,000원인데 1,100원으로 쳐줬다고 하면 역시 1,100원만큼 6대4로 안문돼서 돌아올 겁니다. 오고 났을 때 거기에서 100원만큼을 재료비에서 감액해주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을사의 재화다라고 하면 을사는 뭐 을사도 이런 방식을 취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만은 통상 참여사는 그냥 갑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죠. 매출 세금 계산서를 800원이나 1,100원에 교부를 하고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역시 재료비로 800원이나 1,000원을 계산해 놨다가 이 숫자를 6대4로 안분해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을은 원가 안분을 받는 순간에 역시 200원이나 100원이라는 이러한 장부가의 차액을 자기의 직구론가 자재비에서 가감 정리해준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틀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례를 잠깐 보면은 원자재 중에서 일부를 공동도급 현장에 투입했다. 취득가액 1억, 평가금액 8천, 부가세 별도 지분율 40%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해 공사비 정산상의 재료비를 보니까 10억인데 이 중에 부가세 1억으로서 내부거래 8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공사비 정산은 공동도급 정산 계정을 쓴다. 우리가 공동도급 업무를 처음 수행할 때 받을 거는 뭐 공사미수, 또 먼저 받은 거는 공사선수, 또 안 준 거는 공사미지급, 뭐 이런 식으로 계정을 써도 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구조가 딱 짜여지면 그냥 주고받는 것을 갑사와 을사 간에 주고받는 모든 것을 그 현장의 공동도급 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갖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공동도급 정산 계정 T 계정을 그려놓고 나면 줄 돈, 받을 돈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떤 정산 시점이 됐을 때 주고받을 금이 확정되는 그런 틀도 뭐 가능한 거죠. 근데 케이스 1을 보시면 참여사의 경우 그 박스상에 보면 참여사 자재인 경우는 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가운데 하나씩만 들어놓은 거죠. 1번 참여사 자재인 경우는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편안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대표사 자재라고 하면 공사 원가 정산 방식을 한번 써보자. 뭐 그런 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을 보시니까 참여사의 자재인 경우에 참여사는 그것을 대표사한테로 파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죠. 8천에 800만큼 자재가 나가고 공동도급 정산 또는 공사 미수금이 차압해 놓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정산해서 대표사가 이 원가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우리한테 40%니까 40%만큼 앵기는 거죠. 두 번째 공개가. 그리고 이렇게 원가 자료 오고 나면 자기의 장부가는 원래 1억인데 8천만 원으로 처리됐으니까 2천만 원이 비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고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처분 손실은 그 컨소시엄의 자재비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자. 이것이 바로 참여사의 모습이고요. 26페이지에 있는 대표사의 경우는 어떠냐? 아까 우리가 기본 사례에서
대표사는 공사 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대표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1억이라는 자재 대신에 8천만 원만 공동도급 정산에 공사비에 산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를 보니까 공동도급을 쭉 정산을 하고요. 그래 정산하고 나면 결국 1억하고 8천의 차이인 2천만 원이 자기의 공사 원가인 재료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공동수급체 투입 재고에 대한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감가상각 자산도 우리가 재화처럼 매각하는 형식, 투입하는 형식 다 있습니다만은 이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약간의 논란거리가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에는 그 자산 자체를 컨소시엄에 넣기보다도 임대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 임대를 하자. 그럼 일단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동수급체가 자기의 유형자산을 컨소시엄에 임대를 하는데 아까 우리 재화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이 대표사 거다라고 하면 대표사가 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원가정산으로 가는 것이고요. 대표사가 아니고 을사의 것이다. 그러면 갑사 앞으로 임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갑사는 임대 세금계산서 임차료를 계산하면서 원가정산하는 이런 틀이 되는데 결국에 자재에서의 투입의 원가 차이, 자재의 평가와 자재의 장부가의 차이는 재료비로 가는 것처럼 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에 대한 소위 감가상각비하고 임대료하고의 차이가 감가상각비에서 조정이 되도록끔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산을 컨소시엄으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600원이다. 그런데 그 임대료 600원에 해당하는 그 자산의 감가상각이 700원이다. 그럼 700원에서 수입 임대료 600원을 감가상각 차감시켜주면 결국 감가상각비를 100원 계상해서 이 100원만큼이 우리의 직불원가 쪽에서 가산가감되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처럼 투입재화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임대 모습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주 그리한 방식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는 공사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동도급에 이 공동수급체들이 있다가 뭐 한두 개 회사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공동수급체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탈을 하고 나면 자녀 회사들이 그 지분을 연결을 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하자 보증을 서 있는 보증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별도의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지분을 이첩을 받게 되는 것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전까지 탈퇴한 회사가 쭉 기성을 청구하고 탈퇴한 회사가 공사를 수행해 놓은 그 시점까지는 탈퇴한 회사의 기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탈퇴한 회사의 기속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이 우리 새로 이첩받은 그 공동수급사들이 기속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또 매입 자료를 정산하고 할 때 그 시기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 된다 하는 것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이 적격 증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 정규영수증,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는 5만 원 기준, 또 2008년도는 3만 원 기준, 2009년도는 만 원 기준이라는 그러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규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즉 거래 상대방을 국세청이 체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체크할 수 있는 그 증빙을 우리가 정규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정규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규모가 방금 말씀드렸던 5만 원 기준입니다. 그럼 5만 원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7만 원짜리를 어떤 컨소시엄이 대표사가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되는 거래였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받으면 거기다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증빙불비 가산세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5대 3대 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거래에 대해서, 컨소시엄에 대해서 만약에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갑사도 5니까 5만 원, 을사는 3만 원, 그 다음에 병사는 2만 원이니까 전부 다 5만 원 초과가 안 되네. 그렇다면 이러한 영수증빙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안 되느냐? 막 그건 아니고 증빙불비가산세, 즉 적격증빙의 판단은 그 거래 건수 영수증빙 하나를 갖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라도 대표사가 6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자체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2.2% 가산세는 향후에 우리 공동도급사들이 정산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다. 그거를 뭐 대표사에 앵기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정산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될 문제지 그 판단 자체를 지분율로 안 분된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고 또 접대비도 마찬가지죠. 접대비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인카드만이 정규 영수증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아닌 거, 소위 대표사 법인카드가 아닌 타사의 카드를 썼다. 아니면은 뭐 개인 무슨 개인 신용카드를 써서 대표사에서 접대비 처리했다. 그건 실은 참여사들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 법인카드 여부도 대표사 입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카드 지출의 규모, 접대비에 대한 규모 역시 그 법인의 5만 원 여부를 갖고 그 대표사의 5만 원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50만 원에 대한 접대비 지출 명세서의 제출 대상 여부도 역시 그 카드 전표 하나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지분으로 쪼개서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2004년도 또 2006년도 7년도 넘어가면서 부가세법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동도급일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표사의 자사 지분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공동도급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그 매입세 공제의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 계산서로 정산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 사업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이 시청, 군청 이렇게 쭉 가보면 그 관할 안에 어떤 현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소세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그 소비 생활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적세로 거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할 사업소수에 대해서는 상시 평균 직원이 50명,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재산날 사업소수에 대해서는 그 연면적이 사업장 면적이 사업소 면적이 100평, 33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안 되면 사업소세를 물지 않게 되는데 그럼 그런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종업원 날에 관한 판단은 원천징수 의무자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과연 원천징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50명을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재산날에 대해서 그 사업소 또는 사업장 면적이 어떻게 100평이냐 하는 것도 그냥 잘못 생각하면 하나의 공동도급 예를 5대 3대 1로 하는 그 공동도급 컨소시엄이 한 현장을 한 사무소를 쓴다. 근데 그것이 한 110평 된다. 그럼 사업소세 대상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면세점을 먼저 판단할 그 전체의 건축 면적이 110평이냐 120평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분, 우리가 실질기속으로 예를 들어 5대 3대 1하고 있으면 120평 중에 50%, 60평을 내가 정확히 쓰고 있으면 그 한 회사마다 판단했을 때 그것은 사업소세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먼저 지분에 의한 실질기속으로 사업장 면적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100평 여부가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낼 거냐 말 거냐 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인지세라는 것은 공동도급 계약서 자체에 있는 총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인지를 처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분만 인지를 붙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숫자에 대해서 붙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안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그 공동도급 현장에 있는 실제 그 12월 말 결산이면 12월 말 시점에 과연 우리의 직원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하는 그러한 안분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로 사업소세에 대해서의 면세점이라는 것은 상시 종업원, 즉 평균 종업원 숫자를 따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일 경우에 종업원 수라는 것은 상시가 아니라 결산일 현재의 종업원으로 우리 안분 대상을 따진다 하는 거 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도급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도급 현장과 똑같은 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사든 참여사든 서로 간에 실질 시공을 하고 있다면 뭐 대표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틀을 따져야 되고 참여사는 그냥 대표사가 주는 이첩된 자료만 갖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사든 참여사든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주제가 각각의 형성돼서 전체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그러한 틀로 다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공동도급에 관한 특수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